어머니, 지금 저한테 대들으시는 거예요? 재산? 어머니가 지금 정신이 온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니는 치매예요.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창문도 없는 방에 가뒀습니다. 하루 한 끼만 주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게 했습니다. 치매가 있다며 주변에 거짓말을 퍼뜨렸고 몰래 재산을 빼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모든 걸 예상하고 있었고 3년 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며느리 김수진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았습니다. 40대 초반의 그녀는 언제나 화장을 진하게 했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녔습니다. 옆에 앉은 큰아들 박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방도 넓고 우리가 모시면서 살면 얼마나 좋아요. 영희 할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큰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의 눈가에는 주름이 생겼고 이마에는 걱정의 선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진심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위한 연기인지 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생각해 볼게. 어머니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수진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스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영희 할머니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니. 요즘 증여세가 엄청 오른 거 아세요? 만약 어머니께서 저희한테 집이나 재산을 물려주시려면 지금이 적기예요. 저희가 다 알아볼게요. 복잡한 서류 같은 거 어머니가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수지는 다정하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 아래 깔린 조급함을 영희 할머니는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런 이야기를 하니?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농담처럼 들렸지만 공기는 순간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세금을 아끼려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고 해서요. 준혁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조용히 찻잔을 들어 마지막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년 전부터였지. 준혁이가 처음으로 내 통장 잔고를 물었을 때부터 그날 밤 영희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수첩을 꺼내 오늘 대화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 11월 23일 큰아들 부부 동거 제안 증여세 언급 며느리 수진 서류는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함. 펜을 내려놓으며 영희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식을 의심해야 하는 부모의 마음이 어떤 건지 세상에 그 누가 알겠습니까? 며칠 후 준혁 부부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케이크와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이사 오세요. 우리가 방 다 정리해놨어요. 준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가 망설이자 수진이 재빨리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며칠 전에 이 동네에서 독거노인이 쓰러져서 3일 만에 발견됐다는 뉴스 보셨어요?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저희가 계속 걱정돼서요. 영희 할머니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수진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연습된 걱정의 표정이었습니다. 알았어. 이번 주말에 갈게. 어머니의 대답에 준혁 부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영희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준비한 것들을 꺼낼 때가 왔구나. 그날 밤 영희 할머니는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준아, 나야. 영희 이모님, 안녕하세요. 전화기 너머로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서준, 30대 후반의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20년 전 영희 할머니가 운영하던 부동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의 아들이었습니다.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그 직원의 학비를 영희 할머니가 몰래 지원해줬고 그 인연으로 서준은 어머니처럼 따르며 지냈습니다. 준혁이네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어. 이모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서준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준비한 게 있잖니. 이제 시작이야. 전화를 끊고 영희 할머니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미니 카메라 2개와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배신하는 모습을 기록해야 하다니. 가슴 한편이 저려왔지만 영희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3년 전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왔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준혁이 운전하는 차에 짐을 실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자신의 집을 뒤돌아봤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아파트였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엄마, 우리 집 진짜 좋아요. 엄마 방도 따로 준비했어요. 조수석에 앉은 수진이 뒤를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눈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차가 도착한 곳은 강동구의 한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준혁이 과장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오래된 곳에 산다는 게 의아했습니다. 엄마, 이리 오세요. 준혁이 짐을 들고 앞장섰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낡았고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좁은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가구들은 모두 오래됐고 벽지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방은 여기예요. 수진이 안쪽 작은 방을 가리켰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방문을 열자 숨이 막혔습니다. 창문도 없는 작은 방에는 낡은 침대 하나와 옷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곰팡이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니? 네, 어머니. 저희 집이 좀 작아서요. 그래도 괜찮으시죠? 수진의 목소리에는 이미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열쇠 돌아가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밖에서만 잠기는 문이구나. 영희 할머니는 침대에 앉으며 작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미니 카메라 하나를 옷장 위에 조심스럽게 설치했습니다. 먼지 사이에 숨겨진 카메라는 완벽하게 감춰졌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그날 저녁 영희 할머니는 혼자 방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수진이 가져다 준 도시락에는 식은 밥과 김치, 그리고 계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거실에서는 준혁 부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가 문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창문도 없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참아라. 조금만 더 참아. 밤이 깊어갔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잠들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이모님 인감도장은 찾았어? 아직? 내일 방 한번 뒤져봐야겠어. 빨리 해. 은행에서 대출 가능하다고 연락 왔어. 이모님 집 담보로 넣으면 5억은 나온대. 영희 할머니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침대 밑에 숨겨둔 녹음기의 빨간 불빛만이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 할머니는 문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쟁반이 들어왔습니다. 식은 미역국과 밥 한 공기, 그리고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고맙다. 영희 할머니가 말했지만
수지는 대답도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다시 자물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다시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준혁이었습니다. 엄마, 좀 답답하시죠? 그래도 이해해 주세요. 우리도 생활이 있어서. 준혁아, 나 좀 나가서 산책해도 되겠니? 엄마, 요즘 날씨가 추워서 감기 걸리시면 안 되잖아요. 방에서 좀 쉬세요. 준혁은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창문도 없는 방에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수진이 직접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 몇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좀 보세요. 증여세 관련 서류인데요. 여기 사인만 해주시면 저희가 다 처리할게요. 영희 할머니는 서류를 받아 천천히 읽었습니다. 자신의 강남 아파트를 준혁 앞으로 증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가 15억짜리 아파트를 단돈 1억에 증여한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너무 급한 거 아니니? 어머니, 요즘 정신이 가물가물하시잖아요. 나중에 더 헷갈리시기 전에 미리미리 정리하는 게 좋아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다정함이 없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난 정신 멀쩡한데? 그게 치매 초기 증상이래요.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영희 할머니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생각해 볼게.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숨을 고르더니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근데 너무 오래 걸리면 세금 폭탄 맞으실 수도 있어요. 수진이 나가고 다시 문이 잠겼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옷장 위에 숨겨둔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다 담겼겠지. 그날 밤 영희 할머니는 또다시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저 할망구가 사인을 안 하네.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도 어쩔 수 없어. 천천히 압박하면 될 거야. 천천히? 우리 빚이 얼만데? 카드값만 3천만 원이야. 알았어. 내일 은행 가서 일단 대출 상담부터 받아보자고. 영희 할머니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식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준혁 부부가 외출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방문이 잠긴 채로 혼자 남겨졌습니다. 점심도 저녁도 제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밤 10시가 되어서야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컵라면 하나를 던지듯 바닥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이거라도 드세요. 얘야, 나 화장실 좀. 참으세요. 내일 아침에 가시면 돼요.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컵라면을 집어들었습니다. 물도 없었습니다. 그냥 겉면을 씹어 먹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하루에 한두 끼만 먹었고 화장실도 하루에 한 번만 갈 수 있었습니다. 방은 점점 더 추워졌고 곰팡이 냄새는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영희 할머니는 몰래 휴대폰을 꺼내 서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 중. 증거는 충분히 모았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서준의 답장이 즉시 왔습니다. 이모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언제든 말씀만 하시면 바로 갈게요. 영희 할머니는 휴대폰을 다시 숨겼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꺼내 기록했습니다. 11월 30일. 하루 한 끼. 화장실 사용 제한. 며느리 수진. 치매 프레임 지속적으로 언급. 아들 준혁. 은행 대출 상담 다녀옴. 그날 저녁 준혁의 친구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거실에서는 술 마시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야, 준혁아. 너 어머니 모시고 산다며?
응, 근데 좀 힘들어. 치매 기운이 있으셔서. 영희 할머니는 문틈으로 들려오는 아들의 말에 주먹을 쥐었습니다. 치매? 그럼 요양원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도 생각 중이야. 근데 재산 정리를 먼저 해야 해서.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영희 할머니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머니, 조용히 하세요. 수진이 영희 할머니의 방문을 쾅 두드렸습니다. 뭐가 시끄러워서 그러니? 그냥 조용히 계세요. 손님들 있어요. 영희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침대 밑에 숨겨둔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빨간 불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야 친구들이 돌아갔습니다. 술에 취한 준혁과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진짜 언제까지 저 할망구 눈치 봐야 돼? 그러니까 내일 다시 서류 들고 가서 사인 받아. 안 하면? 안 하면 방법이 있지. 수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거야. 치매 진단서 떼는 거 어렵지 않아. 돈만 주면 되는 거야. 준혁이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것도 방법이긴 하네. 영희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다음 날 아침 수진이 다시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꼭 사인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쩔 건데? 영희 할머니가 처음으로 강하게 되물었습니다. 수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한테 대들으시는 거예요? 대드는 게 아니라 내 재산을 내가 지키겠다는 거야. 재산? 어머니가 지금 정신이 온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니는 치매예요. 난 치매가 아니야. 영희 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수진이 서류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좋아요. 그럼 병원 가서 검사 받아봐요. 제가 직접 모실 테니까. 수진이 나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이번에는 자물쇠를 2번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들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서준에게 전송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준혁아, 너 정말 내가 치매라고 생각하니? 엄마,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언제? 그게 여러 번. 준혁은 말을 흐렸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도 대지 못했습니다. 준혁아, 넌 내 아들이야.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러니? 엄마, 예민하게 굴지 마세요. 우리가 엄마 돌봐드리는 거잖아요. 돌봐준다고? 이게 돌봐주는 거야? 하루에 한 끼 주고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방에 가둬놓는 게. 준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사정이 있어요. 집이 좁으니까. 사정? 내 집 빼앗으려는 게 사정이야? 엄마. 준혁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계속 이러시면 정말 요양원 보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남기고 준혁은 나갔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영희 할머니는 또다시 거실 대화를 들었습니다. 여보, 이거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러게. 내일 은행 가서 일단 대출부터 진행하자. 어차피 집 명의가 우리 앞으로 넘어올 거니까. 근데 사인이 없는데 어떡해? 내가 방법을 찾았어. 인감도장 위조하는 곳 알아냈어. 영희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제대로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위조? 그거 불법 아니야? 들키지 않으면 돼. 일단 대출받고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 2주가 흘렀습니다. 영희 할머니의 얼굴은 눈에 띄게 수척해졌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졌고 옷은 더러워졌습니다. 씻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준혁의 동생 박준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 엄마 좀 바꿔줘. 준수야, 엄마 지금 주무셔. 형, 이상한데. 엄마가 내 전화도 안 받고 문자 답장도 없어. 아, 엄마 휴대폰 잃어버리셨어. 치매 기운이 좀 있으셔서 그래. 치매? 엄마가? 형, 무슨 소리야? 나중에 얘기할게. 바쁘다. 준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방 안에서 모든 대화를 들었습니다. 준수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휴대폰은 이미 수진이 빼앗아간 상태였습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날씨는 더 추워졌고 영희 할머니의 방은 난방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불 한 장으로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영희 할머니는 기침을 심하게 했습니다. 감기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약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시끄러워요. 수진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물 좀 줘. 영희 할머니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드릴게요. 하지만 아침은 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이 되어서야 물 한 컵이 들어왔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물을 단숨에 마셨습니다. 목이 너무 말랐습니다. 그날 오후 준혁 부부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둘 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결정하셨어요? 뭘? 서류에 사인하실 거냐고요. 영희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해. 준혁과 수진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어머니, 내일 병원 가실 거예요. 무슨 병원? 정신병원이요. 어머니 치매 검사 받으셔야죠. 난 치매가 아니라고. 그건 의사가 판단할 일이에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준혁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준혁아, 넌 정말 내 아들 맞니? 영희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은 눈을 피했습니다. 엄마, 이건 다 엄마를 위한 거예요. 날 위한 게 날 가두고 굶기고 병원에 보내는 거야? 엄마가 너무 예민하셔서 그래요. 우리는 엄마 건강 걱정하는 거라고요. 준혁은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수진이 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할 거니까 준비하세요. 문이 닫히고 자물쇠가 잠겼습니다. 이번에는 3번이나 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창문도 없는 벽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숨겨둔 휴대폰을 꺼내 서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시작하자. 재산? 어머니가 지금 정신이 온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니는 치매예요. 난 치매가 아니야. 영희 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수진이 서류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좋아요. 그럼 병원 가서 검사 받아봐요. 제가 직접 모실 테니까. 수진이 나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이번에는 자물쇠를 2번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들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서준에게 전송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준혁아, 너 정말 내가 치매라고 생각하니? 엄마,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언제? 그게 여러 번. 준혁은 말을 흐렸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도 대지 못했습니다. 준혁아, 넌 내 아들이야.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러니? 엄마, 예민하게 굴지 마세요. 우리가 엄마 돌봐드리는 거잖아요. 돌봐준다고? 이게 돌봐주는 거야? 하루에 한 끼 주고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방에 가둬놓는 게. 준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사정이 있어요. 집이 좁으니까. 사정? 내 집 빼앗으려는 게 사정이야? 엄마. 준혁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계속 이러시면 정말 요양원 보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남기고 준혁은 나갔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영희 할머니는 또다시 거실 대화를 들었습니다. 여보, 이거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러게. 내일 은행 가서 일단 대출부터 진행하자. 어차피 집 명의가 우리 앞으로 넘어올 거니까. 근데 사인이 없는데 어떡해? 내가 방법을 찾았어. 인감도장 위조하는 곳 알아냈어. 영희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제대로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위조? 그거 불법 아니야? 들키지 않으면 돼. 일단 대출 받고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 2주가 흘렀습니다. 영희 할머니의 얼굴은 눈에 띄게 수척해졌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졌고 옷은 더러워졌습니다. 씻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준혁의 동생 박준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 엄마 좀 바꿔줘. 준수야, 엄마 지금 주무셔. 형, 이상한데. 엄마가 내 전화도 안 받고 문자 답장도 없어. 아, 엄마 휴대폰 잃어버리셨어. 치매 기운이 좀 있으셔서 그래. 치매? 엄마가? 형, 무슨 소리야? 나중에 얘기할게. 바쁘다. 준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방 안에서 모든 대화를 들었습니다. 준수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휴대폰은 이미 수진이 빼앗아간 상태였습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날씨는 더 추워졌고 영희 할머니의 방은 난방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불 한 장으로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영희 할머니는 기침을 심하게 했습니다. 감기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약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시끄러워요. 수진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물 좀 줘. 영희 할머니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드릴게요. 하지만 아침은 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이 되어서야 물 한 컵이 들어왔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물을 단숨에 마셨습니다. 목이 너무 말랐습니다. 그날 오후 준혁 부부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둘 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결정하셨어요? 뭘? 서류에 사인하실 거냐고요. 영희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해. 준혁과 수진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어머니, 내일 병원 가실 거예요. 무슨 병원? 정신병원이요. 어머니 치매 검사 받으셔야죠. 난 치매가 아니라고. 그건 의사가 판단할 일이에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준혁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준혁아, 넌 정말 내 아들 맞니? 영희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은 눈을 피했습니다. 엄마, 이건 다 엄마를 위한 거예요. 날 위한 게 날 가두고 굶기고 병원에 보내는 거야? 엄마가 너무 예민하셔서 그래요. 우리는 엄마 건강 걱정하는 거라고요. 준혁은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수진이 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할 거니까 준비하세요. 문이 닫히고
자물쇠가 잠겼습니다. 이번에는 3번이나 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창문도 없는 벽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숨겨둔 휴대폰을 꺼내 서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시작하자. 그날 밤 영희 할머니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지난 3년을 떠올렸습니다. 3년 전 준혁이 처음으로 재산 이야기를 꺼낸 날이었습니다. 명절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엄마, 나중에 엄마 재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혁의 질문은 갑작스러웠습니다. 식탁의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야, 형. 무슨 소리야, 갑자기. 준수가 눈을 흘겼습니다. 아니, 그냥 궁금해서. 엄마도 나이 드시는데 미리 정리하셔야 하지 않나 싶어서. 정리? 엄마 아직 건강하신데 무슨 정리야. 준수야, 내 형 말도 일리 있어.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증여세가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미리 준비 안 하시면 나중에 세금 폭탄 맞으실 수 있어요. 영희 할머니는 그때 이미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에서 탐욕을 받습니다. 아직 생각 안 해봤어. 천천히 생각해 볼게. 하지만 그날 이후로 준혁 부부는 계속해서 재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은근슬쩍 하지만 끊임없이. 그래서 영희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준비하기로. 다음 날 영희 할머니는 오래된 지인을 찾아갔습니다. 20년 전 자신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일했던 직원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선미야, 잘 지냈니? 서준이는? 애 덕분에 잘 살아요. 사장님 덕분이죠. 그때 학비 도와주셔서 로스쿨까지 보낼 수 있었어요. 어휴, 그런 것까지 기억하고 그래. 어떻게 잊어요. 사장님은 저희 은인이세요. 영희 할머니는 차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서준이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 왔어. 무슨 일이세요? 내 큰아들 준혁이 있잖니. 요즘 걔가 자꾸 내 재산 이야기를 해. 불안해서 그래. 선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응? 만약을 대비하고 싶어? 서준이가 변호사잖니. 도와줄 수 있을까? 당연하죠. 제가 바로 연락할게요. 일주일 후 영희 할머니는 이서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30대 후반의 그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사무실에서 그녀를 맞았습니다. 이모님, 오랜만이에요. 서준아, 많이 컸구나. 다 이모님 덕분이에요.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무슨 일이신지. 영희 할머니는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준혁 부부의 행동, 끊임없는 재산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불안함. 서준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이모님, 제 조언은 명확해요. 지금 당장 재산을 보호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첫째, 회사 지분을 둘째 아들분께 증여하세요. 몰래요. 큰아들분은 모르게. 준수한테? 네. 준수 씨는 믿을 만한 분이시죠? 그럼. 그 애는 한 번도 내 재산 이야기 꺼낸 적 없어. 둘째, 나머지 재산은 신탁으로 묶어두세요. 이모님이 살아계실 동안은 이모님만 쓸 수 있고 사망 후에는 준수 씨에게 가도록요. 그럼 준혁이는? 큰아들분께는 최소한만 남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행동으로 봐서는 더 주셔도 감사할 줄 모를 것 같아요. 영희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하자. 그리고 이모님, 하나 더 준비하셔야 할 게 있어요. 뭔데? 증거예요. 만약 큰아들분이 강제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걸 막을 증거가 필요해요. 증거라니? 녹음, 녹화, 문자 기록. 모든 대화를 기록으로 남기세요.
서준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초소형 녹음기와 카메라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영희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모님 데뷔하시는 게 좋아요.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합니다. 특히 가족일수록 더 위험해요. 영희 할머니는 상자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물리적인 무게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가. 그날부터 영희 할머니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준수를 만났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오셨어요? 준수는 자신의 작은 디자인 사무실에서 어머니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준수야, 엄마가 너한테 줄 게 있어. 뭐예요? 영희 할머니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엄마 회사 지분이야. 40%를 내 앞으로 증여할 거야. 엄마, 이게 무슨... 조용히 해. 내 형한테는 비밀이야. 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형한테 비밀이요? 왜요? 영희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형이 요즘 좀 이상해. 자꾸 내 재산 이야기만 해. 그래서 형한테는 안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형한테도 줄 거야. 근데 지금은 아니야. 내가 먼저 받아둬. 준수는 망설였습니다. 엄마, 이거 형이 알면 난리 날 텐데요. 그래서 비밀이야. 절대 말하면 안 돼. 알겠어요, 엄마. 준수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수야, 엄마 믿지? 당연하죠, 엄마. 나중에 뭔 일이 생기면 내가 도와줘야 해. 무슨 일이요? 아직은 몰라. 근데 혹시 모르니까. 준수는 어머니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 영희 할머니는 은행에 갔습니다. 신탁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고객님, 신탁은 한번 설정하시면 변경이 어렵습니다. 은행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수익자를 둘째 아들분으로만 지정하시겠다는 거죠? 네. 큰아들은 빼주세요. 직원이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전문적인 태도로 돌아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 작성해 드릴게요. 한 달 후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회사 지분 40%는 준수에게, 나머지 재산의 대부분은 신탁으로 묶였습니다. 준혁이 받을 수 있는 건 강남 아파트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영희 할머니가 사망한 이후에만. 서준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모님, 이제 안전하세요. 누가 뭘 하려고 해도 법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고맙다, 서준아. 그런데 이모님, 혹시 모르니까 이 녹음기하고 카메라는 항상 가지고 계세요. 영희 할머니는 작은 기기들을 받아들었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녹음해야 한다니. 이모님 데뷔하시는 거예요. 안 쓰면 다행이고요. 하지만 영희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기기들을 쓸 날이 올 거라는 걸. 그리고 지금 그날이 온 것입니다. 침대에 앉아 과거를 회상하던 영희 할머니는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서준에게서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이모님, 준비 끝났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준수 씨와 함께 가겠습니다. 경찰도 대기시켜뒀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영희 할머니는 휴대폰을 끄고 옷장 위에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3주간의 기록이 모두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끝이다. 새벽 5시 영희 할머니는 일어나 조용히 씻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수척해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3주 만에 5kg은 빠진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7시가 되자 방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준비하세요. 병원 가야죠. 알았어. 영희 할머니는 순순히 따라 나섰습니다. 수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은 순한데요? 갈 때까지 간 것 같아서. 영희 할머니의 목소리는 체념한 듯 들렸습니다. 수진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진작하시지. 거실에서 준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가자. 준혁이 먼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뒤따랐고 수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복도에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준수, 이서준 변호사, 그리고 경찰 2명. 준혁과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준수야, 너 왜 여기 있어?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 무슨 짓을 한 거야? 준수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준수야. 영희 할머니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이서준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준혁 씨, 김수진 씨. 저는 영희 할머니의 법률 대리인 이서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무슨 소리야? 수진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두 분은 지난 3주간 영희 할머니를 불법 감금하고 학대했으며 재산을 강탈하려 시도했습니다. 뭐, 우리가 언제?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서준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영희 할머니의 방에서 찍힌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창문도 없는 좁은 방, 곰팡이 핀 벽, 밖에서 잠기는 문, 하루 한 끼의 식사, 화장실 사용을 제한당하는 모습, 그리고 음성 녹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위조? 그거 불법 아니야? 들키지 않으면 돼. 저 할망구가 사인을 안 하네. 요양원 보내면 끝이지. 준혁과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불법 촬영이잖아.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자신의 방에 설치한 카메라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범죄 증거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서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경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준혁 씨, 김수진 씨, 노인학대 및 사기 미수 혐의로 조사받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준혁이 손을 저었습니다. 오해? 형, 어머니를 창문도 없는 방에 가둔 게 오해야? 준수가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준수야, 너 오해하는 거야. 우리는 엄마를 위해서 하루 한 끼 주고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인감도장 위조하려던 게 엄마를 위해서야? 준수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떨렸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혁아, 모두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나를 버리기 전에 나는 이미 너를 정리해뒀다. 준혁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내 형편이 어려운 거 나도 알아. 카드 빚 3천만 원, 대출금 5천만 원. 다 알고 있어. 그럼 왜 도와주지 않았냐고? 준혁아, 넌 한 번도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잖니. 대신 내 재산을 빼앗으려고만 했지. 준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만약 내가 정직하게 말했다면 나는 도왔을 거야. 근데 넌 거짓말로, 감금으로, 협박으로 날 대했어. 영희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준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수진이 준혁을 끌어올렸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저 할망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잖아. 뭐라고? 준수가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 엄마를 뭐라고 했어? 사실이잖아. 돈 많으면서 자식 하나 안 도와주고 도와달라고 한 적 있어? 아니면 빼앗으려고만 했지. 경찰이 둘 사이를 막았습니다.
자, 진정하시고 일단 서해 가서 조사받으시죠. 준혁과 수지는 경찰과 함께 내려갔습니다. 복도에는 영희 할머니와 준수, 그리고 서준만 남았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비틀거렸습니다. 준수가 급히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병원 가세요. 제가 모실게요. 준수가 어머니를 부축해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서준이 뒤따랐습니다. 이모님, 정말 수고하셨어요. 고맙다, 서준아. 내가 없었으면 못 버텼을 거야. 제가 한 게 뭐예요? 이모님이 다 준비하신 거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영희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3주간의 긴장이 풀리자 온몸이 나른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가요. 제가 모실게요. 준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영희 할머니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는 서러움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은 차가웠습니다. 준혁과 수지는 각각 다른 방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준혁 씨, 지난 3주간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경찰의 질문에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해 모셨습니다. 최선을? 창문도 없는 방에 가두고 하루 한 끼만 주고 화장실 사용까지 제한한 게 최선입니까? 집이 좁아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럼 왜 모셔갔습니까? 어머니는 혼자서도 잘 사셨는데.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녹음 기록은 뭡니까? 인감도장 위조를 계획했다는 내용이 명확히 나와 있는데요. 경찰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준혁과 수진의 대화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그냥 한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하지는 않았어요. 계획만 해도 미수죄가 성립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은행에 가서 대출 상담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경찰은 은행 방문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준혁의 이름으로 영희 할머니의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 상담 기록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동의 없이 담보대출을 시도한 것도 사기 미수에 해당합니다. 준혁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다른 조사실에서 수지는 더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는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어요. 치매가 있으셔서 조심스럽게 다뤘을 뿐이에요. 치매 진단서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지만 증상이 있었다고요. 어떤 증상입니까? 그게 깜빡깜빡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깜빡하셨습니까?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영희 할머니가 치매 증상을 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죠. 경찰이 CCTV 영상을 틀었습니다. 수진이 영희 할머니에게 서류를 던지며 소리치는 장면, 식사를 거르게 하는 장면, 화장실 사용을 거부하는 장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정성껏 모신 겁니까? 저건. 수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조사는 4시간이나 이어졌습니다. 결국 준혁과 수지는 노인학대, 사기 미수, 불법 감금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한편 준수는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아파트였습니다. 엄마, 여기 제 방 쓰세요. 저는 거실에서 잘게요. 아니야, 준수야. 난 거실에서 잘게. 안 돼요. 엄마는 제대로 된 방에서 주무셔야죠. 준수의 아내 은지가 따뜻한 차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세요. 몸 보신하셔야 해요. 고맙다, 은지야. 영희 할머니는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으로 넘어가자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은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고마워서. 영희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준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많이 힘드셨죠? 응. 근데 이제 괜찮아. 형이 왜 그랬을까요? 준수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하더라. 내 형도 그랬어. 그래도 엄마한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나요? 영희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수야, 내 형을 너무 미워하지 마. 형도 힘들었을 거야. 엄마는 왜 그렇게 착하세요? 형이 엄마한테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내 아들이야. 미운 정 고운 정 다 든 자식이지. 준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영희 할머니는 병원에서 정밀 검진을 받았습니다. 3주간의 학대로 체중이 7kg이나 빠졌고 영양실조 증세가 있었습니다. 어르신, 좀 더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빨리 발견해서 다행입니다. 의사의 말에 준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이 엄마를 죽일 뻔했네요. 준수야, 그런 말 하지 마. 사실이잖아요, 엄마. 준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알아. 근데 이제 끝났어. 더 이상 생각하지 말자.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2주 후 법원에서 준혁 부부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준혁과 수진이 보였습니다. 둘 다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할머니는 선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증인께서는 피고인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으셨습니까? 검사의 질문에 영희 할머니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창문도 없는 방에 갇혔고 하루 한 끼만 먹었으며 화장실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3주입니다. 피고인들이 증인의 재산을 노렸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네. 제가 녹음한 대화 기록과 CCTV 영상이 있습니다. 검사는 증거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법정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호인, 질문하시겠습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준혁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증인께서는 피고인들에게 먼저 같이 살자고 제안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피고인들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거절하지 않으셨습니까? 거절했다면 증거를 모을 수 없었을 겁니다. 영희 할머니의 대답에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렇다면 증인께서는 처음부터 피고인들을 함정에 빠뜨릴 계획이었단 말입니까? 함정이 아닙니다. 피고인들이 저에게 어떻게 할지 이미 예상했고 그에 대비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변호인, 재판장이 끼어들었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명확합니다. 더 이상의 질문은 불필요해 보입니다. 공판은 일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증인석에서 내려오며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준혁도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준혁의 입모양만으로 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준수와 서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모님, 수고하셨어요. 응, 이제 진짜 끝이구나. 네. 판결은 다음 달에 나올 겁니다. 영희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준혁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수진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둘 다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이수해야 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판결문을 받아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준수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뭐가요, 엄마? 내 형을 이렇게 만든 게
엄마, 형이 잘못한 거예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알아. 근데 마음이 편하진 않구나. 영희 할머니는 법원을 나서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겨울 하늘이었습니다. 판결이 나고 일주일 후 영희 할머니는 준혁이 살던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준혁 부부는 이미 이사를 간 상태였습니다. 엄마, 왜 여기 오셨어요? 준수가 물었습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서. 영희 할머니는 자신이 갇혀있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도 없고 곰팡이 핀 벽. 3주간의 악몽이 되살아났습니다. 엄마, 나가요. 여기 있으면 안 좋은 기억만 날 거예요. 그래, 나가자. 영희 할머니는 방을 나서며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현관문도 닫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희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준혁이요. 영희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어머니, 한 번만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영희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준수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엄마, 안 만나셔도 돼요. 하지만 영희 할머니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알았다. 만나자. 엄마. 준수가 놀라 외쳤습니다. 괜찮아. 할 말이 있어. 3일 후 영희 할머니는 조용한 카페에서 준혁을 만났습니다. 준수와 서준도 함께였습니다. 준혁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준혁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가만히 앉았습니다. 준혁은 다시 앉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돈 때문에, 빚 때문에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래서 영희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정말 후회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준혁아. 네, 어머니. 내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어.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도 넌 내 아들이야. 미운 정 고운 정이 다 들었어. 어머니. 내 빚은 내가 갚아줄게. 어머니.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준수가 놀라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준수야, 내 형이 힘들었던 건 사실이야. 물론 잘못은 했지만. 영희 할머니는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여기 8천만 원 있다. 카드 빚하고 대출금 다 갚아라. 어머니, 저는 대신. 영희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내 동생한테도 연락하지 마.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랑은 헤어져라. 네. 그 여자는 널 더 나쁜 길로 이끌 거야. 지금이라도 헤어지는 게 너한테 좋아.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가라. 다시는 보지 말자. 영희 할머니는 일어섰습니다. 준수와 서준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준혁이 불렀지만 영희 할머니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준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형 빚까지 갚아주세요?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하지만 준수야, 내 형이 잘못한 건 맞아. 근데 그래도 핏줄이야. 완전히 버릴 순 없어. 준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는 너무 착하세요. 착한 게 아니야. 그냥 엄마니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빚을 모두 갚았고
수진과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새 출발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준수의 집에서 지내며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체중도 원래대로 돌아왔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어느 저녁 준수 부부와 저녁을 먹던 중 은지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내년에 아기 생길 것 같아요. 정말? 영희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네. 아직 확실하진 않은데 병원 가봐야 알겠지만. 어머, 그럼 내가 할머니가 되는 거네. 영희 할머니는 은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축하한다, 얘들아. 어머님이 계셔서 큰 힘이 돼요. 은지의 말에 영희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너희들이 있어서 힘이 나. 그날 밤 영희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지난 몇 달을 떠올렸습니다. 준혁의 배신, 3주간의 감금, 법정 싸움. 모든 게 악몽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있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이제 정말 평화롭게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고 은지는 임신 5개월이 되었습니다. 배가 제법 불러왔고 태동도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오늘 아기가 발로 찼어요. 은지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그래, 어디? 영희 할머니는 은지의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정말로 작은 발길질이 느껴졌습니다. 어머, 정말이네. 우리 손주가 건강하구나. 어머님 덕분이에요. 어머님이 잘 챙겨주셔서 아기도 튼튼한 것 같아요. 영희 할머니는 매일 은지를 위해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어줬습니다. 미역국, 소고기 무국, 각종 나물. 은지는 살이 올랐고 얼굴에는 윤기가 흘렀습니다. 은지야, 나중에 내가 아기 봐줄게. 너는 마음 편하게 쉬어. 어머님, 괜찮으세요? 힘드실 텐데. 무슨 소리야? 손주 보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 영희 할머니는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어느 날 집 앞에서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준수가 문을 열자 택배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님 계신가요? 네, 저희 어머니신데요. 편지가 왔는데요. 직접 받으셔야 한대요. 준수가 편지를 받아 어머니께 전달했습니다. 발신인은 준혁이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편지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저는 요즘 작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비록 월급은 적지만 정직하게 벌고 있습니다. 수진이와는 이혼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더 나쁜 길로 이끌었습니다. 매일 어머니께 죄송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머니께 한 짓은 평생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께서 빚을 갚아주신 덕분에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멀리서라도 어머니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준혁 올림. 영희 할머니는 편지를 접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형 편지예요? 응. 뭐래요? 잘 지낸다고. 영희 할머니는 편지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형 다시 만나실 거예요? 아니, 이대로가 좋아. 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주 후 서준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이모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 이모님 강남 아파트 시세가 많이 올랐어요. 지금 팔면 20억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0억? 네. 재개발 소식이 나와서 가격이 급등했대요. 영희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팔자. 네. 그 집은 나한테 좋은 기억이 없어. 팔고 새로 시작하고 싶어.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볼게요. 한 달 후 아파트가 20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그 돈으로 준수 부부에게 새 집을 사줬습니다. 넓고 햇빛 잘 드는 아파트였습니다. 엄마, 이럴 필요 없어요. 너무 비싼데. 괜찮아. 너희가 내 노후를 책임져 줬잖니. 이 정도는 당연한 거야.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은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얘야, 울지 마. 태교에 안 좋아. 영희 할머니는 은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날,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넓은 창으로는 한강이 보였고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영희 할머니는 혼자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3년간 기록했던 준혁 부부의 행적들, 이제는 필요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수첩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몇 달 후 은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어머님, 아기 이름을 민준이라고 지으려고 해요. 민준이? 좋은 이름이네. 영희 할머니는 갓난아기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야. 건강하게 자라렴. 아기는 할머니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안으시니까 아기가 안정되나 봐요.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손주가 할머니를 좋아하나 보네. 영희 할머니는 아기를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는 행복하게 자랄 거야. 내가 지켜줄 거야. 퇴원 후 영희 할머니는 은지의 산후조리를 도맡았습니다. 매일 미역국을 끓이고 아기를 돌보고 은지가 푹 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고생하세요. 무슨 고생이야? 이게 얼마나 행복한데. 영희 할머니는 진심이었습니다. 준혁 부부와의 악몽 같은 시간을 지나 이제는 진짜 행복을 찾았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영희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기 민주는 요람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준수와 은지는 산책을 나갔고 집은 고요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뜨개질 바늘을 움직이며 생각했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지. 배신, 감금, 법정 싸움. 모든 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들여다봐야 보이고 진심은 지켜야 빛나는구나. 영희 할머니는 뜨개질을 멈추고 잠든 손주를 바라봤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준수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그래, 산책 좋았니? 네, 날씨가 정말 좋더라고요. 은지가 영희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뭐 만드세요? 민준이 모자. 곧 여름인데 햇볕 가리게. 어머, 예쁘다. 어머님 손재주가 정말 좋으세요. 늙으니까 이런 거라도 해야지. 영희 할머니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 후 영희 할머니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준수가 다가와 함께 도왔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괜찮아. 같이 하자. 모자는 조용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별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왜? 행복하세요? 준수의 질문에 영희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저도요. 엄마가 여기 계셔서 저희도 행복해요. 고맙다, 아들아. 영희 할머니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날 밤 영희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어머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민준이는 밤에 한 번 깼는데 금방 다시 잤어요. 착한 애, 우리 민준이. 영희 할머니는 아기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아기는 할머니를 보고 방긋 웃었습니다. 어머, 웃었어. 민준이가 처음으로 웃었어요. 은지가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정말? 우리 손주가 벌써 웃을 줄 알아? 네. 어머님 보고 웃은 거예요. 영희 할머니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손주가 자신을 보고 웃다니. 민준아, 할머니 좋아? 할머니가 너 많이 사랑해. 아기는 다시 한번 활짝 웃었습니다. 그 순간 영희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배신과 고통을 지나 이제는 진짜 사랑과 행복을 찾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평화롭고 행복한 하루가. 영희 할머니는 손주를 안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한강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민준아, 저기 봐. 예쁘지? 할머니가 너한테 좋은 세상을 물려줄게. 사랑과 진심이 가득한 세상을. 사람의 마음은 들여다봐야 보이고 진심은 지켜야 빛난다. 나는 이제 진심 속에서 살 거야. 이 아이와 함께, 이 가족과 함께. 그렇게 영희 할머니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고통은 끝났고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계속될 것입니다. 진심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행복이 함께하니까요.